안녕하세요. 성공이해감 이대호입니다. UCLA 대학의 데니얼 오펜하이머 교수에 따르면 난독증, 즉 글을 원활하게 읽지 못하는 사람이 특정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풀어보세요. 야구 방망이와 야구 공 두 개를 합쳐서 11,000원입니다. 그리고 방망이가 공보다 10,000원 더 비쌉니다. 그럼 공은 얼마일까요?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대부분 아마 공의 가격은 1,000원이라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1,000원이 아니라 500원이죠. 방망이와 공 가격에서 10,000원 차이가 나려면 10,000원과 1,000원이 아니라 1,500원과 500원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오히려 글을 빨리 읽고 생각을 빨리 하는 사람이 틀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읽는 속도가 느린 난독증 환자는 자신이 가진 핸디캡 때문에 글을 더 또박또박 읽게 되고 정답을 맞힐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핸디캡이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는 이른바 핸디캡의 역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핸디캡, 즉 결점이나 불리한 여건이 있다면 다른 각도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겁니다. 8월 29일 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토론해보는 날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그로 인한 우리 어민들과 소비자들 또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라면서 오히려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는데 그 심리적인 것도 나아가서 경제적 여파 같이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오는 10월 2일 그러니까 추석과 개천절 사이에 끼인 평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죠. 침체된 내수를 좀 살려보자라는 취지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직업인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이 직업의 종사자가 11만 7천 명, 1년 만에 2천여 곳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은퇴 이후에 뭔가 유망한 직종이고 또 청년층에게는 좀 미래를 대비하는 자격증으로도 꼽혔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활력을 잃으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었고 이 직업의 수도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나 땅, 건물 등을 매매할 때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죠. 지금 듣자마자 3803님, 택배, 6460님, 치킨집 오답이고요. 힌트 드릴게요. 예전에는 흔히들 우리 친근한 이야기로 복덕방이라고 불렀죠. 복이 있고 덕이 있는 복덕방.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는 분들 없고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분들입니다. 5글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 열려 있고요. 또 KBS 콩도 항상 여러분의 사연, 정답,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이인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밤사이 미국 증시랑 증시 상황 같이 정리해 볼까요? 예, 뉴욕 증시는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이 다우지수가 0.62%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84%, 대형지수지 S&P 500 지수도 0.63% 각각 올랐습니다. 사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이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인데요. 지난주 이제 이 잭소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필요하다면 금리 추가로 올릴 준비돼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뭐 파월 의장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이다 라면서 이제 안도 랠리가 나온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제 뭐 9월 중 추가 금리 인상 여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 고용 지표 8월 이제 신구 고용 그리고 이제 7월에 근원 PC 이제 가격 지수 발표가 중요해 보이고 네. 어쨌든 국내 증시도 이제 미증시 상승 흐름에 따라서 이제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한 4포인트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1% 가까이 올랐죠. 파월 의장이 원론적인 수중에 이제 매파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우리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 모처럼 이 중국발 호재까지 가세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지금 증시 부양으로 해서 15년 만에 주식거래 인지세 절반을 인하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 부분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중국 증시 그래도 그 인지세라고 하네요. 거래세를 한 번 더 낮추면서 조금 어저께는 좀 상승을 하긴 했던데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도 이제 뭐 9월 한 10일 전으로 또 있다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밥상 물가는 항상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뭐 국지성 비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가 밥상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제 식량 가격의 큰 변수가 뭐냐? 바로 이제 기상이변 플러스 전쟁입니다. 네. 이 둘 다 이제 국제 곡물 가격에 미치는 파장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1도 정도 오르면 국제 식량 가격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5에서 많게는 7%가량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쌀 제외하고 해외 곡물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뭐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되기도 했죠. 인도 쌀 수출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제 식량이 안보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제 이제 식료품 물가 상승 압박이 상당히 좀 거세질 수밖에 없고 특히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기상 이변은 상수거든요. 엘니뇨와 같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이제 국제 식량 가격이 가장 큰 상방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돼 있어서 좀 그렇잖아도 지금 뭐 우리 국내 소비자 물가는 2%대지만 먹거리 물가, 식료품 물가는 체감이 전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국내 식료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 네. 이렇게 이제 지표 물가와 소비자 체감 물가의 괴리감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식료품 물가로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 뭐 당국에서도 그런 진단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네요. 맞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제 최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에그리컬처, 농업과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이 식료품발 물가 불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식료품의 물가 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통상 국제 식량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공식품 가격에는 한 1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요. 또 외식 물가가 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리스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에서도 체감 물가가 좀 안정됐다라고 이제 이 느끼기에는 좀 괴리감이 좀 커 보이고 특히나 이제 이 대외 곡물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제 식물 가격 변동은 아마 이제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물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디스플레이 부문이죠. 특히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설 거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중국이 이제 2025년 2년 후면 이 스마트폰용 이 디스플레이 이게 굉장히 이 기술이 좀 진보된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소재의 화면이거든요. 이걸 한국이 추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기술력 면에서 뭐 우리가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장조사 업체인 유비리서치 지적은 뭐냐? 올해 이제 출하량을 좀 비교해보게 되면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폰용 OLED 출하량 우리나라가 현재는 한 57% 넘게
중국이 42%, 그래서 약 15%포인트 한국이 앞서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점점점 격차가 줄어들면서 2025년에는 한국이 45%, 중국이 54%로 역전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기술, 점유율 격차가 좀 줄어드는데, 아니, 이 기술력이 한국 최강이라는데 어떻게 이게 역전이 가능하냐. 네. 물론 뭐, 스마트폰, 자국의 이제 이 워낙 넓은 막대한 이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다 중국 정부의 이제 전폭적인 이제 지원에 힘입어서 기술력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지만 물량 공세에서 출하량이 한국을 앞설 것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출하량뿐만이 아니라 매출액도, 그러니까 물량 공세가 아니라 고가 사양의 제품에서도 2028년 이후에는 중국이 이 부분에서 1등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갑론을박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품질 논란도 있고 뭐 애플에게서 탈락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중국 내수용 시장이 원체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점유율이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기업들이 뭐 점유율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더 앞서 나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중국의 이런 이제 이 IT 분야, 첨단 산업 분야의 어떤 기술 수준을 보면 처음에는 저가 물량 공세로 조금은 로엔드 제품을 먼저 공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LCD라는 액정 표시 장치 이것을 지금 우리가 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사양 OLED까지 넘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기업들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 우리가 리딩 업체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 뭐 TV라든가 스마트폰은 이미 포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밖의 기기들, 뭐 증강현실이라는 XR 기기라든가 새로운 어떤 디스플레이 제품에 이제 주력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하나가 뭐냐? 4세대 시장으로 꼽히는 마이크로 LED, 그러니까 애플 H와 같은 굉장히 소형 LED 패널 분야, 이런 분야, 그리고 아예 고가의 이제 이 OLED TV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중국 기업들이 감히 기술력으로 넘보지 못할 이런 부분에 오히려 기술 격차를 좀 벌려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사들로 이제 산업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집값 반등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 미세 조정에 나선다고요? 맞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5주 연속 올랐어요. 서울은 네. 무려 14주 연속입니다. 지방도 68주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뛰는 등 이제 집값 바닥론이 지금 솔솔 불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론 뭐 지금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에 이제 선호하는 단지 신축 우제로 좀 거래가 많아서 아직 전반적인 시장을 판단하기 좀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 수장인 원희룡 장관은 좀 신경이 쓰이죠. 이러다 보니까 원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과 이제 미분양 감소 등 주택 시장의 회복세를 보이니까 미세 조정을 통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미세 조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 원 장관의 판단은 이건 것 같아요. 현재 2030 젊은이들이 이제 영끌하는 이유가 주택 공급이 줄어서 나중에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 장관은 가급적이면 올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해서 시장의 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 이런 시그널을 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택 인허가 실적을 봤더니 올 상반기 기준으로 27% 줄었고요. 착공 실적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인허가 물량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구두 관리에 나선 셈인데요. 다만 이제 이 가격 조정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미세 조정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이전 정부의 어떤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에게 오늘의 경제뉴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332님이 톤이 밝고 힘이 느껴져서 아침 시작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조금 우울했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프닝 할 때 특히 이제 톤을 높이는데 안 그러면 사람들이 저녁 방송인 줄 알아가지고 제 목소리 듣고. 근데 6332님 우울하셨다고요. 근데 우울하신데 이렇게 경제 방송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게 사실 그냥 어떤 웃음거리 하나를 단발성으로 찾는 것보다 본인의 지식이 쌓여갈 때, 본인이 성장한다고 느낄 때 아마 그 우울증 치료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스로요.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는 날 KBS 서영민, 김준범, 석민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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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범 기자는 지금 97.3 여기에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최강시사. 예, 조금 전에 최강시사 그 일주일 제가 이번 주 데이터 진행을 해서 예. 바로 이 자리에 또 패널로 나와도 되나 솔직히 좀 고민했는데 바쁩니다 오늘. 예. 거짓말입니다. 원래 오늘 비번인데 오전에 출연한 김에 쉬지 않고 쭉 가시는 겁니다. 원래 비번이면 쉬는 날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은 제가 원래는 네. 토론을 쉬는 날인데 네네네. 근데 이왕 여기 와 있는 김에 효율성을 위해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진행을 하고 또 이거 거의 한 30분짜리 토론 또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가 무겁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김준범 기자가 오셨어야 합니다. 왜요? 지난 일주일 내내 이거 취재하셨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어제도 이거 9시 뉴스 리포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전문가십니다. 그래요. 네. 좀 도움 말씀 많이 구하겠습니다. 부디 2시간 방송에 기력이 쇠하지 않으셨길. 우선은 이게 가장 지금 크게 걱정하는 분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당장 밥줄이 걸려 있는 어민들, 그렇죠. 또 수산시장 상인들, 또 수산물 좋아하시는 우리 국민들. 네. 뭐 당연히 또 여러 뭐 건강에 관련된 우려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민들하고 수산시장 쪽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아까 이제 서영민 기자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지금 해양수산부를 담당하는 기자여서 네. 이 이슈랑 직결도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많이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히 오염수가 바다로 나오면 뭐 걱정하는 정도가 뭐 0.1이든 0.0이든 늘긴 늘 거 아니에요. 네.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수산시장 소비에는 호재일 수가 없고 악재일 텐데 그럼 정말 수산시장의 매출이 급감을 했느냐? 아직 데이터로 잡히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제 24일부터 방류를 했으니까 닷새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너무 짧고요. 데이터로 어떤 흐름이 나오기에는 너무 좀 이른 시점이고 물론 특정 어종들의 가격이 팍팍 빠지는 건 있어요. 뭐 전복 같은 경우는 가격이 반토막이 났고 뭐 우리가 세슈 우럭 이런 것 때문에 우럭이나 도미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데 네. 전체 어종, 전반적인 어종이 뭐 매출이 급락한다든지 가격이 급락하는 조짐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도 그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주말에 오히려 손님이 너무 많았대요. 상인들이 놀랄 정도로. 그 방류하기 전에 혹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먹으려고. 일종의 마지막 만찬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최소한 뭐 한 달, 두 달은 좀 봐야 이 악영향이 얼마나 수산시장에 미칠 것이냐. 왜냐하면 이 방류가 30년짜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한두 달 빠지냐 빠지지 않느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랑비에 어쩌듯이 꾸준히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빠지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저는 판단하기 이르다가 객관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잠시 후에도 우리가 뭐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해수가 우리까지 넘어오는데 얼마가 걸리고 뭐 축적이 되는데 얼마가 걸리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그 기존의 변수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 이제 준수산물 같은 경우에 계절적 비수기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복이 50% 빠진 거는 그 생산량이 폭증하면서 원래 전복이 대풍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복이 이제 다시마를 먹고 자라는데 그 완도 앞바다의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름철에 그 다시마가 너무 쑥쑥 자라는 바람에 전복도 그거 먹고 잘 자라서 지금 한 20% 정도 그 생산량이 초과됐어요. 네. 평소보다. 예년보다 늘어나니까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전복이 좀 가격이 떨어졌나요? 네, 지금 전복은 세일 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복 좀 먹어야겠다. 정확하게는 산지 가격은 반토막이 났는데요. 또 유통 소비자 가격. 가격은 한 그렇게까지는 안 빠졌고 한 1-20% 정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전복 좋아하는데 전복 갈비탕을 먹었는데 그 안에 전복이 2개나 들어 있어서 기분 좋죠. 그럴 때. 왜 이렇게 많이 주시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고 조금 상식적으로 보면 뭐 지난주부터 방류가 시작됐으니까 예. 당장 그 오염수가 우리 해역까지 오지도 않았을 건데 벌써부터 수산물 못 먹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계셔서 이게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보다는 역시 심리적인 것 자체가 되게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준범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전으로 봐야 될 테고 주변에서의 반응들은 좀 어때요? 이게 결국은 그 민감도가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될지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민감도도 좀 달라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과학적으로 정부의 설명을 신뢰한다면 IAEA의 설명을 신뢰한다면 일본 정부에 관리하겠다는 그 설명을 신뢰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근데 먹을거리 특히 바다에 한번 방류된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라는 차원에서 먹을거리 안전이라고 생각했을 땐 또 이게 얼마든지 더 걱정하고 또 걱정할수록 더 안전해지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과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해서 문제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는 것이 없지는 않고 또 이 수산물 그 소비를 걱정하는 이유는 수산물 소비 역시 경제 활동이고 경제 활동에는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게 보면 주변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의 감정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믿는 편이고 이게 아까 이대호 기자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뭐 우리나라 수산물이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저도 아직 먹고 있고 주변에도 먹고 있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동시에 저 스스로도 그렇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그분도 그렇고 근데 나 우리 애는 좀 먹이기 좀 그래.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특히 어린애들은 먹이기 그렇다는 반응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과학적으로는 알겠는데 네네네. 근데 이거 사실 뭐 과학이라는 게 세상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미지 영역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찜찜함이 남아있으니 네. 나는 다쳐도 되지만 나 내 애한테는 안 할래. 이런 감정들이 분명히 병존하는 게 상당수의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생각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그 광우병 사태 때도 많이 지켜봤습니다만 이게 어떤 과학적인 내용, 정부의 설명이 없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흥분했던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불통의 문제가 좀 있었고 정부는 소통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굉장히 좀 강압적이었고 어찌됐든 간에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문제가 커졌던.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반복을 해서는 안 될 텐데 또 한켠에서는 1 더하기 2를 100으로 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또 표현도 등장을 하고 해서 근데 그게 과학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를 20, 30, 50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것도 네. 감안을 해야 그게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정부의 일일 테고요. 저희가 말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심리 때문에 뭐가 된다고 에이 그거 너무 억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경제활동 전체가 다 심리입니다. 그렇죠. 사실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 그 청년 실업률 숫자 감췄잖아요. 그래서 막 비판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4월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감하니까 그걸 제일 먼저 감췄어요. 중국 정부도 아는 겁니다. 심리가 가장 경제에 중요하고 아니면 사람의 활동에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다 잡아주는 것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학보다 굉장히 열등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는 않다. 현대사회는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어떤 과정 그 과정에서 방사능 관련된 것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그걸 제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정리해드리면 네. 일단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수산물 소비. 한국이 1위예요, 1위. 일본보다 1인당. 더 많이 먹어요? 예, 1인당 생산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1인당으로 압도적 따졌을 때. 1등, 압도적 와. 1등. 예, 그만큼 우리에겐 수산물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미 이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검사 체계가 나름 잘 돼 있어요. 네. 일단 일본 후쿠시마 현 8개 현은 일단 수입이 금지되고 있고요. 거기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수입, 그 대부분의 나라의 어종은 수입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이제 무슨 항을 거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 항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검사를 합니다. 뭐 방사능뿐만 아니라 위해성 검사를 해요. 그걸 식약처에서 이제 검사를 하고요. 네. 그게 항구를 통해서 어디로 오냐면 뭐 노량진, 뭐 가락시장 뭐 등등의 이런 우리가 아는 수산시장으로 가요. 네. 거기서 이제 경매를 해서 뭐는 얼마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그거 있잖아요. 그 경매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네. 도매상에게 가고 도매상이 우리가 아는 뭐 횟집이나 이런 데 이제 이렇게 뿌리는 뿌리죠. 뿌리는 유통을 방식인데 그 유통 과정에서 한 번 더 검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해수부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두 단계에서 검사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검사에 물론 표본 검사입니다. 전부 다 할 수 없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검사를 더 늘렸어요. 그래서 표본을 더 늘렸고 그다음에 검사는 주기를 더 짧게 했고 그래서 검사를 대폭적으로 강화했고 아마 이렇게까지 많이 검사한 적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검사는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표본 검사. 그리고 아직까지 해수부가 검사했을 때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나온 적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 체계만 보면은 이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검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산 고등어에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만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뭐 고등어 사면 그거 하나만 먹나요? 여러 가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그 먹이 사슬을 통해서 얼마나 축적되는지는 또 역시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런 불안 지점들을 많이 주목하면 정부의 검사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정부도 표본도 확대하고 검사 주기도 단축하고 또 그것도 투명하게 밝히고 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심을 이제 잠재우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1, 2년 안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 그 134만 톤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서 방류하는 거다 보니까 30년에 안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빗물이라든 여러 예. 가지가 또 추가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길게 봐야 될 텐데 이게 좀 과학적인 걸로 좀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오염수가 우리 해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이라든지 그 농도가 어떻게 될 거라든지 그런 걸 좀 알려주시겠어요? 바닷물이 예.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 있을 거라고 저희가 확실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바닷물에 무슨 뭐 그 컨테이너 트럭에 실려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따라 움직이긴 하는데 예. 근데 해류라는 것이 후쿠시마 주변의 해류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보면 사실은 그 일본 열도가 태평양으로 향하는 우리나라에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을 병풍처럼 막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직접 해류가 들어오는 해류는 크지 않고 이 후쿠시마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 미국 서부 연안 캘리포니아 이쪽까지 갑니다. 네. 그런 다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우리나라 남해안 쪽을 통해서 이렇게 쑥 안으로 동해안으로 들어오죠.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해류의 흐름이 이 후쿠시마 방류한 물이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바로 후쿠시마에서 그 북해도와 그 일본 본토 사이를 거쳐서 동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하. 이렇게 한 바퀴 크게 대회전을 한번 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태평양 한 바퀴 돌아서. 물론 그 사이로 들어오는 물도 아주 일부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많지 않고 크게 보면 그렇게 돌아온다면 4, 5년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4, 5년 걸리면 돌아온 물은 거의 자연 상태의 물과 같다. 사실은 최근에 측정 결과를 보면 그렇게 4, 5년 돌아야 자연 상태의 물과 같은 게 아니라 후쿠시마 해역에서 조금만 멀리 벗어나도 그 물의 어떤 여러 가지 방사성 수치가 자연 상태의 물과 같다라는 수치를 지금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그 데이터는 IAEA나 도쿄전력이나 네. 이런 쪽 통해서 나오는. 맞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성민수 기자. 통계적으로 이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일단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에 있었죠. 2011년이었죠. 그때는 뭐 오염수가 이제 뭐 정제된 오염수 이런 것도 아니고 처리된 오염수가 아니라 그냥 그쵸. 노심과 바로 접촉했던 물들이 바다로 방류됐고 거의 원액이 나왔죠. 네. 원액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네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이 오염수와는 차원이 다른 물이 당시에 폭발 사고 직후에 터져 나왔죠. 예. 바다로. 그다음에 2013년에 도쿄전력에서 이게 그 유출됐다는 사실을 또 한번
그때 한번 또 수산물 소비가 엄청 줄었었는데 그 인정을 했죠. 유출됐다는 사실을. 그러고 나서도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변화를 살펴봤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가장 인접국이라고는 하나 이게 사실 일본은 그냥 그 정부에서 지금 방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일본 사람들도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암 발생률이라든지 그 이렇게 해류가 바로 흘러가는 홋카이도 지방의 그 해산물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그 동안에 좀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의 문제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뭐 굳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근거는 부족한 것 같아요. 데이터만 놓고 보면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미지 영역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근데 이건 지금 사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심리 얘기했지만 지금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위험하다는 판단의 근거도 있고 아니야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도 근거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굳이 세게 반대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감이 하나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가 방류했다면 저는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아, 특히 일본이기 때문에. 키워드는 일본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방류했으면 이랬을까요, 우리나라가? 또 특히 일본은 네. 우리랑 근접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문제여서 이거는 꼭 계속 사실과 데이터만으로 계속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영역이다. 이건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 또 아까 뭐 그 일본산 수산물의 검출치들이 계속 낮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또 그걸 피해가는 문제가 원산지를 속이는 문제들이 그럴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있으니까. 많지는 않은데 네. 5월, 6월에도 한 200여 건 정도 적발이 됐으니까 일본산인데 일본산 아닌 걸로 쓴 것들이 있으니까 아. 뭐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참 이게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런 거 진짜 네. 엄벌에 쳐야겠네요. 엄벌에. 사실 방사능 유출이 된 뭐 세슘 우럭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식탁에 오르는 그 식품에서는 적발하지 못했을 뿐 네.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일단 일본에서도 이거 방류하는 거 찬성하는 여론이 한 절반 조금 넘습니다. 뭐 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그런 문제 이고 아까 김준범 기자가 말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심리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네, 네, 네. 일본에서조차 그렇게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 오염수 그 방출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충분히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로 과학적인 조치만 설명하면 충분할까? 혹은 이 사태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충분히 표현했는가에 대해서 국민마다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안전은 100번 안전해도 마지막 한 번만 그 깨끗해도. 방어망이 뚫리면 그 바로 안 안전한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김준범 기자가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준다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심리고 안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충분히 다 했는가. 물론 저는 정부가 계속해서 과학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실제로 꼼꼼히 점검하고 그러는 과정이 장기간 누적이 되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금보다 훨씬 잦아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방법이 과학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측면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 그 마음을 좀 보듬으려는 노력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윽박지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광우병 사태 때 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아까 장상규 님이 중국과 프랑스 상황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은 좀 반발을 하죠. 그것도 네. 우리나라는 이거는 또 여론이 좀 다르니까 우리나라가 반발을 한다 뭐 찬성을 한다 이거는 이제 단언할 수는 없고 근데 중국 쪽에서는 좀 정부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초강경대응이죠. 있고 네.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유럽이나 미국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인접국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정부 대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언사들은 오고 가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은 찬성하죠. 그러니까 찬성한다기보다는 이거 뭐 오염수 방류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강하게 반대는 안 한다는 가장 거죠?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는 그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물고기 생선을 수입을 금지하느냐 금지하지 않느냐가 사실 입장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데 미국은 2021년에 수입 금지 해제해 줬고요.
유럽은 2023년 7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해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산에 대해서 일본산 전체는 예전적에 풀었고 후쿠시마 산에 대해서 후쿠시마 산과 그 인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유럽도 금지해 오다가 미국도 금지해 오다가 2021년 미국, 2023년 7월에 유럽이 풀어줬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사실 이게 더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 네. 우리 사실상 후쿠시마산 인근 8개 현의 그 수산물을 금지하는 나라는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중국하고 한국밖에 안 남았어요. 전 세계에. 전 세계 뭐 중국, 홍콩, 마카오 있겠는데 사실상 중국이니까요. 근데 중국은 지금 이번에 나오는 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산 전체를 수입을 금지해 버렸거든요. 네. 이런 강경한 태도에서 일본이 중국을 공략하는 건 쉽지 않아요. 결국 우리들이 이제 공략해 들어올 건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좀 군색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안전하다고 너 인정하지 않았냐. 네. 근데 왜 수입 막아?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논리로 일본이 네. 아니 지금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사실상 찬성해주고 있으면 근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왜 금지하고 있어요? 풀어줘야죠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방어가 쉽지 않아요. 물론 정부는 그 문제는 별개라고 완전히 선을 긋고 있긴 있지만 이 별개가 일본이 아닐 수 집요하게 요구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느냐. 있죠. 예. 이거 쟁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네. 이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논리적인 가능성은 있는데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입을 금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유출됐던 아까 원액이라고 말씀하셨던 초창기 유출과 그 이후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그 영향과 지금 영향과는 다른 것이니 뭐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가 가능할 거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게 사실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면 한국의 정부가 일본의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대응하는 것 역시 그 연장선에 있고 일본 정부도 그런 한국을 생각해서 한국에 더 과도한 정치적인 부담이 될 요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으로서는 그래 보입니다. 이게 동아시아 정세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왜 이걸 시작하는데 우리가 반대를 하지 않냐. 그럼 이제 그 한미일 삼각 동맹을 하고 그 뭐 여느 때와 다른 거의 군사 동맹에 가까운 걸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크게 정치적으로 일본의 방류를 반대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건데. 근데 이제 그 WTO에 우리가 제소를 해가지고 그 일본이 제소를 해서 그 중재심에서 우리가 최종심에서 그 1심을 뒤집고 이겼잖아요. 네. 이거를 뭐 다시 또 일본이 제기를 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통상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그 일사부재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손쉽게 막 그 다시 제소에 나설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이게 참 과학 또 정치 외교 인간의 심리 네. 모든 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중국과 프랑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아마도 그 질문자분은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궁금한 게 아닐 겁니다. 아 원전. 네, 원전을 프랑스와 많이 쓰는 중국이 나라니까. 원전을 많이 쓰고 이 나라들이 바다로 배출하는 삼중 수소의 양이 예. 지금 일본이 배출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다가 일본이 삼중 수소 배출한다고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주장을 가지신 분이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까 그런 분- 문자도 네. 다른 분도 보내주신 걸 봤는데 지금 지나갑니다. 네, 중국과 프랑스를 콕 집어 말한 건 그런 의미실 텐데 그러네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삼중 수소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주로 삼중 수소 이야기겠지만 네. 알프스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건 만일의 가능성, 지금의 과학이 보지 못하는 아니면 잡지 못해낸 가능성이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고가 난 원전에서 방출되는 오염수와 그 삼중 수소와는 다른 얘기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워진 토론은 이걸로 시켜야죠. 경제상식 퀴즈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 많은 분들이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정답도 보내주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일자리라고 꼽혔던 또 젊은 사람들도 노후를 대비한 전문직으로 자격증을 준비해 왔었는데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자격시험에 41만 명 가까이 몰려서 역대 최대 응시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30만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직업에 대한 관심도도 과거보다는 좀 낮아지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매물을 확인하고 집 주인과 세입자를 중개해 주거나 또 이제 집의 매매를 중개해 주는 이 직업을 뭐라고 할까요?
중개를 해주는 직업인데 나라에서 공인을 해주는 직업.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게시판에 글들이 하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서영민 기자가 자기 노트북으로 보고 있나 봐요. 네. 그 여기만 깔려 있는 줄 알았는데. 그만큼 민감한 주제라는 거죠. 보는 방법을 알아서 한번 보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쪽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있고 저쪽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들으시는 분들이 답을 정해놓고 들으시면은 다 그런 방향으로만 들립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가볍다고 해야 될까? 이런 거 하시죠 앞으로는. 예, 아니 임시 공휴일인데 10월 2일에 잘하면 이거 잘못하면인가 잘하면인가 이것도 입장마다 다를 수 있어가지고 참 네. 표현 하나하나 참 어렵습니다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정부가 검토한다라는 걸 운을 띄운 거면 한다라는 이야기일 수 얘기죠. 있는데 네. 기자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휴일이 길어지면은 좋은가요? 어때요? 아니, 휴일이 길어지는데 나빠하는 사람이 있나요? 기자도 좋죠. 기자들도 휴일은 네. 뭐 챙겨서 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직이 있긴 한데. 그렇죠. 발생도 근데 챙겨야 어쨌든 되고. 기본적으로 뭐 휴일이 길면 아무리 당직을 하더라도 쉬는 날은 길어지니까. 그렇죠. 개개인마다 네. 다르겠죠. 사실은 저희는 주말에도 그리고 이게 추석 연휴에 붙어 있는 날 아닙니까? 네. 추석 연휴에도 저희는 근무를 다 합니다. 네네. 당번 근무가 있는데 만약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일요일 날 근무가 있다. 그러면 오늘 월요일 날 쉰다고 하잖아요. 그것의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추석 연휴에 뭐 휴일이 다 휴일이다 혹은 첫날 일하고 만다 그러면 쭉 쉬는 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쁨이 크겠죠. 이게 연휴가 길면은 또 그 중에 당직을 서야 하는 날이 더 좀 있을 수 있고 더 생길 수 있고 또 방송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방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KBS 일라디오는 거의 생방. 그날 생방하나요? 아마 추석 당일만 녹음하지 않을까. 거의 다 그쵸 생방이죠. 보세요 우리 PD님 표정이 어둡잖아요. 어둡잖아요. 어렵습니다.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근데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생각, 의도, 이유가 뭘까요? 뭐 일단은 그 김기현 그 국민의힘 대표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네. 코로나를 끝나고 맞는 추석다운 추석은 4년 만이기 때문에 예. 식구들이 마음 놓고 좀 편히 지낼 수 있게 쉬게 하자. 두 번째는 내수를 좀 준작을 할 수 있게 국민들이 좀 쉬면은 아무래도 여행도 좀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니까 내수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정부에 건의했다고 하고 사실 뭐 임시 공휴일 지정할 때마다 나오는 뭐 이유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같은 이유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그죠. 워낙에 또 경기가 좋지 않고 올해 잘해봐야 뭐 1%, 1.34% 정도의 성장밖에 안 나올 걸로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임시 공휴일을 만들면 물론 이게 거의 한 6일 정도의 연휴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경제적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동안에 그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고 임시 공휴일을 했을 때 카드 소비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틀림없이 이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임시 공휴일을 만드는 이유가 경제 이유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좀 매크로 상황을 보면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솔루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반도체가 안 팔려서 우리나라가 어렵거든요. 올해 성장이 1%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반도체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잘 팔리는데 반도체가 안 팔려요. 근데 네. 반도체 잘 팔리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이니까요. 네, 우리는 그냥 수출하는 것이고 수출하는 그 반도체를 사주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사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ICT 제품의 수요가 확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요가 세계적으로 올라오지 않는 한 반도체를 더 팔 방법은 없어요. 그 말은 수출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수출을 살릴 방법이 정부가 보기에는 없어요. 보조금을 준다고 수출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조금을 주면 살아나는 건 내수죠. 근데 보조금을 정부가 줄 수 있느냐. 이 정부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금
작은 정부입니다. 보조금을 줘서 경기를 부양하는 걸 싫어합니다. 재정 준칙을 지키고 싶어요. 추경을 안 하고 싶어요. 추경을 안 하는데 내수는 살려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하게 만들 방법. 소비 쿠폰 같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비 쿠폰이라는 것의 효과도 역시 쉬어야 극대화됩니다. 쉬어야 쓰거든요. 직장 다니시면 일하느라 여행 못 다니시고 쉬지 못하십니다. 여행 다니면 확실히 더 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의 내수 진작책이 다 여행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내국 여행, 내국인의 내국 여행을 촉진하는 방향에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임시 공휴일을 더하면 정부 예산을 쓰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정부 예산을 쓰지 않고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 정부에 있어서는 가장 과학적인 솔루션이죠. 그래서 임시 공휴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임시 공휴일 지정할 때 경제 효과, 뭐 생산 유발 효과 얼마 이런 거는 사실 늘상 나오죠.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네. 그러니까 그날 쉬는 사람들의 숫자를 가정을 하고 과거에 임시 공휴일 때 썼던 뭐 소비의 그 평균에서 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뭐 3조 원의 카드를 더 쓴다, 뭐 4조 원의 카드를 더 쓴다. 그러니 그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맞아요. 사실인데 동시에 그날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자동차 생산도 줄고 뭐 그 아파트 건축의 진행 속도도 느릴 거고 결국 생산 감소 효과도 있어요. 그건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국 소비는 소득이 있어야 나오는 건데 그럼 내가 10월 2일에 임시 공휴일이 돼서 안 쉬던 날을 쉬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쓰겠죠. 근데 그게 완전히 새로운 소비냐 아니면 10월 30일에 쓸 걸 10월 1일에 갖다 쓰는 거냐. 그렇죠. 다음 주말에 쓸 돈. 뭐. 그 결국 소득이 늘지 않으면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플러스 순증이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 사실 근데 뭐 어쨌든 뭐 할 수는 있는 정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라도 효과는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시 공휴일을 이런 식으로 정하는 방식 자체는 좀 아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마치 좀 뭐 정부가 혜택을 주듯이 정부가 선심 쓰듯이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에 들어오면 그날은 쉬게 하자. 그럼 서로가 다 예측 가능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날은 징검다리지만 어떨 땐 정부가 해주면은 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쉬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해버리면은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만 쉴 수 있어요. 규칙적이지 않으면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쉬고 싶어도 못 쉽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예측 가능한 휴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형민 님이 제가 직장인이라면 환호했을 텐데 자영업자인 제게는 부러움만이 남네요. 그렇죠. 이렇게 쉬지 못하시는 분들 또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그래도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셔터 올리고 네, 이런 날은 못 쉬십니다. 근데 또 기다리는 손님은 오지 않고 멀리 놀러 가고 이러면 또 박탈감 느끼시는데 그런 거는 없을까? 앞에서도 김준범 기자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생산이라든지 네. 수출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뭐 생산 일수, 영업 일수에서 빠지게 됩니다만은 이런 게 과연 소비로 다 상쇄가 될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저희 우리나라가 그 경제 활동 계산할 때 그 여름철에 좀 생산이 떨어지고 수출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여름철에 떨어지는 이유는 휴가? 계절적으로 휴가 때문에 그치. 조업을 안 하기 때문에 수출도 실리지 않고 철강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거. 실제로 쉬면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더 생산한다고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창고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자동차 등 아주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창고에 엄청 쌓여 있어요. 그리고 철강이나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징검다리가 돼 있으면 알아서 쉽니다. 왜냐하면 하루 3일 쉬었다가 고로를 돌렸다가 다시 쉬게 하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쉽니다. 그런 쪽은 애초에 그렇게 그 조업일수 영향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도 많고 조업일수 영향도 적은 업종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생산 감소 효과가 다른 때보다 여느 때보다 훨씬 적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고를 줄이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업들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뭐 울면서 재고를 좀 줄이는 효과 그냥 이럴 때 같이 쉽시다 또 이런 효과들도 공장에서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성민수 기자 뭐 다른 생각 있나요?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소비도 뭐 땡겨서 할 수 있듯이 이제 생산도 결국에는 요즘엔 뭐 워낙 고도화돼 있으니까 그 생산도 밀려있던 거를 충분히 그 쉬고 난 다음에 밀어낼 수는 있죠. 네. 뭐 수출입 통계 보면 매달 이제 5월 특히 5월이나 9월, 10월 이럴 때 보면 뭐 전년 대비해서 휴일 때문에 수출입이 좀 출렁일 때가 있거든요. 전년 대비 수치가. 뭐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다음 달 되면 다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그 정도 경제 고도화는 돼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좀 근본적인 것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뭐 하루 정도 더 임시 공휴일이 생겨서 연휴가 길어진다. 이거는 뭐 그때뿐일 수도 있겠고 물론 또 내년에 찾아오는 또 어떤 연휴 속에 임시 공휴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단기적인 처방 말고 좀 장기적인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뭐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 너무 찾아야 되긴 합니다만. 예. 근데 좀 다시 지역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그 아까 김준범 기자가 얘기한 휴일이 왜 이렇게 불확실한가. 징검다리 연휴라는 말이 매번 나오고 그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일로 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뭐 명절은 음력 날짜고 그다음에 다른 건 이제 양력 날짜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뭐 요일화를 한번 논의를 해볼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정부가 여력이 될 때 소비 쿠폰 같은 정책이 뭐 소꿉장난 같아 보이실 수도 있지만 꽤 도움이 됩니다. 중국 정부도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는데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은데 못 하거든요. 이유는 지방 정부 재정이 부족해서입니다. 네. 정부 재정이 허락한다면 다양한 방법의 소비 진작책을 계속해서 써볼 필요가 있다. 저는 소비 쿠폰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 쿠폰도. 네. 장기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을 아시면은 방송을 하지 마시고 정부로 가시는 게 정책으로. 일단 저는 모릅니다. 사실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하여간 뭐 10월 2일 날 뭐 이게 결정이 날 것 같기는 한데 10월 2일 날 또 쉬게 되면 또 저희도 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생방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원탁의 기자들 K 서영민, 김준범, 석민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많은 의견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2부에서는 자 떠오르는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적으로 또 투자적으로도 관심 많이들 갖고 계시죠. 베트남의 문화와 함께 현지 사정은 어떤지 그 분위기와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